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양반집에 나이 먹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금실이 좋고 재산도 많으며 학식도 높으며 성심 또한 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하게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인은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가지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용하다는 절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아이가 생긴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부부는 자식은 포기하고 그냥 둘이 오붓하게 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인 낮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검은 삿갓을 쓰고 얼굴이 창백한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는 공손하게 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 소원인 자식이 생길 것입니다. 본디 일찍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나 하늘의 명으로 지금에서야 귀한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낸 귀한 아이니 부디 성심껏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꼬매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는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니 헛꿈을 꾼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부인은 그날 이후로 배가 부르더니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어서 말도 하고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두 부부는 너무 기뻐서 아이의 이름을 돌쇠라 짓고 누구보다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장성에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있는 궁에 들어가니 탐관오리와 썩어파진 관료들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또한 임금도 폭군에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벌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더 이상 이 꼴을 볼 수 없어서 관직에 물러나서 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로이 낚시나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돌쇠가 어느 날 자신의 점을 쳐보니 수변인이 붙은 이름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수변인이라 수변인 돌쇠가 이 점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돌쇠와 친분이 있던 심기원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점괘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수변인이면 성씨 중에도 심씨도 해당이 되지 않은가? 심기원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돌쇠는 이 심기원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법 오랫동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었고 어느덧 밤은 제법 깊어졌고 밖은 고요한 달빛과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 곁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심기원이 불쑥 자신의 사주와 또 다른 사람의 사주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복에 술도 얼큰해졌고 밤바람도 시원한데 재미로 내 운수와 이 사람의 운수를 한번 봐주게. 자네 역학 실력이야 세상이 다 알지 않은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게나. 그래 알겠네.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런데 자네의 사주와 운수는 내 이미 알고 있는데 자네가 옆에 부탁한 이 사람은 누구인데 사주와 운수를 봐달라는 겐가? 어디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이 사주는 설마? 다른 이의 사주와 운수를 보던 돌쇠가 갑자기 놀라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사주가 적힌 종이를 상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운 뒤 의관을 정중히 갖추고는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주는 바로 새로운 임금의 사주인 것입니다. 즉 반정으로 즉위하게 될 새로운 임금의 사주였던 것입니다. 심기원은 새로운 임금의 사주도 알아보고 반정을 일으키기 좋은 날도 골라달라고 돌쇠를 은밀히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네도 세월의 풍파를 제법 많이 겪다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구만. 새로운 임금을 선택한 일은 잘한 일일세. 하기사 자네가 시덥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나를 보러 오지는 않았겠지. 어떤가 이번 거사에 어긋남이 있겠는가. 반드시 반정은 성공해야만 하네. 잘 될 걸세. 내가 왜 예를 갖추고 절까지 했겠나. 자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게. 그 말을 들은 심기원은 다시 한번 돌쇠에게 감사함을 말하며 반정이 성공하고 전국이 안정이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돌쇠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돌쇠가 말한 대로 반정은 성공하고 새로운 임금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쇠는 다시 관직에 불려가서
마침내 경상도 관찰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동 지역을 순행하던 중에 학질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기억에 학질에 걸렸을 때에는 검정소를 거꾸로 타고 있으면 학질이 낫는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돌쇠는 검정소를 구해가지고 와서 거꾸로도 타보았는데 병은 점점 심해질 뿐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명이 이제 다해 가는 것인가? 이리 몸이 힘든 적이 없었는데 돌쇠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생을 불러 기생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기생을 가만히 올려다보니 얼굴이 오목조목한 것이 매우 고왔습니다. 내 무릎이 의원 탕약보다도 나은 듯 싶구나. 얼굴도 참으로 고운 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생은 부끄러운 듯 얼굴에 살짝 홍조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예, 소녀 이름은 일지화라고 하옵니다. 눈을 감은 채 기생에게 무릎을 베고 있던 돌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지화라 하였느냐? 기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소녀 분명 일지화라 하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일지화라니. 아니 그러고 보니 여기가 안동 지방이고 이 지방에 또 다른 이름이 화산인데 이에 돌쇠는 문득 화산에서 소를 탄 손님 머리에는 일지화를 이고 있네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이전에 돌쇠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고승을 만나서 점을 쳤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승이 돌쇠에게 수명을 점쳐서 적어준 글귀였습니다. 돌쇠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때 고승에게서 받은 글귀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질 때문에 소를 타고 다닌 곳이 바로 여기 화산 즉 안동이었고 그리고 지금 일지화라는 기생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어 일지화를 머리에 이고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니 그것을 돌쇠는 자신의 명이 다 되었다는 것으로 직감하고 일지화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목욕물을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 갑자기 확 바뀐 돌쇠의 말투에 일지화는 예산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욕물이 준비가 되자 돌쇠는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새 이부자리를 펴게 하여 거기에 누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이 세상과 작별하는구나. 무슨 팔자인지 몰라도 남부럽지 않는 부모님 수라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았다. 부귀영화도 누비며 한평생 이곳에서 잘 놀다 가는구나.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푹 쉬고는 눈을 감았는데 바로 정말 돌쇠의 수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돌쇠 앞에 어머니의 태몽에 나왔던 검은 삿갓에 핏빛 없는 사내가 나타나 고개를 푹 숙이며 공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왕폐하, 이제 천계로 복귀하시는군요. 그동안 천계의 많은 식솔들이 대왕폐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자신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기억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목소리가 근엄해지며 사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승에서 짧지만 즐거운 세월 보냈구나. 이제 다시 천계로 가서 내 일을 해야 하는구나.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다. 먼저 그곳으로 가자. 이상한 일은 그렇게 돌쇠가 사망한 날 전라부사가 된 심기원이 동원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미 명이 끊어진 경상도 관찰사 돌쇠가 많은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먼 전라관하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심기원은 아니 이게 누군가? 자네 아무리 우리가 친분이 있기로써니 경상도 관찰사라는 사람이 이번 전라관하까지 방문을 한단 말인가? 정말 보고 싶었네. 내 안 그래도 자네를 보력하려고 했는데. 전라부사는 뜻밖의 찾아온 돌쇠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쇠가 방문한 까닭을 물으니 돌쇠는 알듯 말듯한 믿기 힘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이 아무 연락 없이 찾아와서 지금 내가 염라대왕이 되러 가는 길이라네. 마침 자네가 있는 전라도를 지나게 돼서 자네 얼굴이나 볼 겸 이곳에 잠시 들른 것이라네. 헌데 내가 염라대왕으로 새로 부임해 가서 입을 관복이 준비되지 않았지 뭔가? 그러니 자네가 내 새 관복을 한 벌 마련 좀 해주게. 돌쇠의 말을 들은 전라부사 심기원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비단 한 피를 내어주었고 돌쇠는 이를 봤더니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하는 인사와 함께 호련히 이 전라관하를 떠났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돌쇠와 작별 인사를 한 심기원은 돌쇠의 말이 참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였고 얼마 뒤에 사람이 돌아오더니 아유 부사나으리 그것이 참말이었습니다. 정말 경상도 관찰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한 날은 그분이 이곳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돌쇠 그 친구가 정말 염라대왕이 되었단 말인가. 어릴 적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설마 천지를 다스리던 염라대왕이 돌쇠였다니. 염라대왕이 이승에 왔다가 다시 천계로 간 것은 이 나라가 더 이상 환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세상에 뭔 이런 일이 다 있는구나. 심기원은 너무나 놀라하였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 돌쇠가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돌쇠 염라대왕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늙은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이기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둘째 석삼이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해 두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진중히 할 말이 있구나. 잘들 듣거라.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을 너희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하거라.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퉈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첫째 칠복이가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형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은 잘 지켜야 한다. 재물에 욕심을 낸다고 하여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다. 놀고만 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거란다. 이 말 꼭 명심하거라. 두 아들에게 거듭 당부를 한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칠복이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첫째인데 똑같이 둘째와 나눠 갖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산 너머에 있는 손바닥만한 짜투리 땅을 주면서 둘째 석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석삼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딸려 있어. 씀씀이가 아주 많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다지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게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부지런히 일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 나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거야. 욕심이 없고 마음씨 착한 석삼이는 형의 결정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아버지의 유언만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은 형이 차지하고 석삼이는 오두막집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따로 살았습니다. 호강하던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삼이는 가여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털어 도와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형 칠복이는 점점 더 재산을 늘려 큰 부자가 되었으나 석삼이는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손바닥만한 밭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동생을 본체만체 하는 칠복이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어린 동생 몫까지 재산을 차지하고도 힘든 동생을 도와주지 않으니 당연히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이런 말을 엿들은 칠복이는 잔뜩 화가 나서 석삼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놈아, 당장 보따리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단 말이야. 석삼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욕심 많은 형이 밉기도 했으나 꾹 참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형에게 쫓겨가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돈벌이가 있어 멀리 떠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형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형이 이렇게 자신에게 모질게 하는데 이런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석삼이는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닥치는 대로 이를 거들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발붙이고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쉬고 있는데 나이든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개울물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힘이 붙여서 넘어질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인정 많은 석삼이는
스님이 넘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쫓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석삼이는 짐을 빼앗듯이 받아들고는 한 손으로는 스님의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스님은 대견스럽다는 듯이 석삼이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석삼이는 높은 산허리에 있는 스님의 절까지 짐을 들어다 드렸습니다. 절에 들어선 스님은 석삼이의 얼굴을 살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스님, 저 사실은 자리 잡고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갈 곳이 없나 보군. 젊은이, 도대체 왜 집을 나왔는가? 석삼이는 스님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소? 이 절에서 살아도 되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의 말에 석삼이는 너무 기뻐서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석삼이로서는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젊은이가 승낙해주니 정말 고맙군. 사실은 일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나가서 나 혼자 지내고 있었다네. 스님도 석삼이 못지않게 같이 지낼 수 있다 생각하니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나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석삼이는 그날부터 절에서 늙은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도 인자하시고 그다지 힘든 일도 없어 편안하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몹시 외로웠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님은 어떻게 지낼까? 정든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구나. 형에게 쫓겨난 고향이지만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과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런 석삼이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스님은 마침내 석삼이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이, 마음 고생이 심하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안 됩니다. 늙으신 스님을 누가 모시나요? 석삼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지만 늙은 스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정 불편하면 사람을 들이면 되니까. 그동안 너 때문에 아주 편히 지냈구나. 이것은 내가 수고한 값으로 주는 선물이야. 보잘것없지만 가지고 가거라. 스님은 석삼이에게 표주박과 집방석을 꺼내주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석삼이는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절을 나왔습니다.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길이어서 고향이 닿기 전에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까이에는 하룻밤 묵어갈 주막도 없고 집 한 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캄캄해져서 하는 수 없이 길가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스님이 선물로 준 방석을 깔고 눕자마자 고단하여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석삼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꿈을 꾼 모양이구나. 석삼이가 누워있는 곳은 들판의 길가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의 안방이었습니다. 살을 꼬집어 아픈 걸로 보아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도 만져보니 보드라운 비단 이불이 틀림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젯밤 깔고 누운 스님이 준 집방석이 밑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주박도 옆에 있었습니다. 옳지. 스님이 준 집방석이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 표주박도 예사 물건이 아닐 거야. 석삼이는 표주박을 소중히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히 표주박을 기울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쁜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희들의 노래와 춤을 보시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푸십시오. 아가씨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이 나타나 부지런히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표주박은 음식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오게 하는 요술 바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음식이 나온 것은 주인이 배고픈 것을 미리 알아채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석삼이는 스님이 준 2가지 선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찾아가면 형님이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석삼이는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벌써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마를 대문 앞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삼이가 고향으로 떠나는 행렬은 사또의 행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석삼이가 탄 가마의 앞뒤에는 말을 탄 젊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행렬은 마침내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렀습니다. 석삼이는 벌써부터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형님이 내 행렬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겠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니야. 욕심 많은 형님이 사또 같은 내 모습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길 게 틀림없어. 생각이 깊은 석삼이는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고 전에 입던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타고 온 가마와 하인들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스님이 준 2가지 선물만 어깨에 메고 혼자 걸어서 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서는 석삼이를 본 칠복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이젠 저도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칠복이는 석삼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넌 아버지의 유언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형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거라. 쌀쌀한 형의 말에 석삼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은 지키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만 들먹거리는 형이 싫었습니다. 고향이나 형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삼이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웠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마을 앞 개울까지 왔으나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깨에 맨 집방석을 길가에 깔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이 온통 뒤집혔습니다. 밤 사이에 마을 앞 개울가에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칠복이도 소문 듣고 달려와 대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군. 대궐 같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엄청난 부자일 거야. 대문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늠름한 젊은 하인들이 대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주인이 대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인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넌 석삼이 아니냐? 대궐 같은 집주인은 바로 석삼이었습니다. 칠복이와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 석삼이가 깔고 잔 집방석이 요술을 부려 대궐 같은 집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믿어지지 않는 듯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밤새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단 말이냐. 아우야, 구경 좀 하자꾸나. 네,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석삼이는 방으로 칠복이를 모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가구들과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으로 둘러싸인 안방은 마치 임금님의 방과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형을 석삼이는 아랫목에 앉히고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오게 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석삼아, 어디서 이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단 말이냐. 형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겠니? 욕심 많은 칠복이는 신기한 재주를 알아내어 동생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석삼이는 형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으리으리한 집과 번쩍거리는 살림살이를 보고 돌아온 칠복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 목까지 차지하여 부자 행세를 해왔으나 석삼이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삼이처럼 되려면 우선은 아깝더라도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 같구나. 욕심을 버렸다는 걸 스님이 알아야 부자가 되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욕심 많은 칠복이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땅과 양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마 진짜 착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착한 사람인 척 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까워서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으나 꼭 참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재산을 다 나누어 준 칠복이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젠 재산을 몽땅 내주었으니까 스님을 찾아가 보자. 칠복이는 부자가 되는 보물을 얻은 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곧장 석삼이가 가르쳐준 절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 그러나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둑어둑해져도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사람 하나 없는 빈절에서 굶주리면서 며칠을 기다렸으나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절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과 논밭이 하나도 없는 칠복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밥을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음씨 착한 석삼이는 소문을 듣고 형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에게 너무 미안하여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니 이렇게 칠복이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결국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칠복이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닐까요? 또한 아무리 힘들더라도 석삼이처럼 남을 도와주며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 칠복이는 집살림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나 먹을 것만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석삼이는 해마다 식량이 부족하여 항상 남의 장리쌀을 받아서 먹곤 하였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의 양식을 빌리던 석삼이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형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올해 농사는 지어야겠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큰일 났어요. 양식을 빌려주시면 가을에 제가 어김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석삼이의 말을 들은 칠복이는 형제 사이에 꾼이 많이 할 게 있냐면서 석삼이에게 마음껏 양식을 퍼가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의 말에 석삼이는 얼마나 기뻤던지 입도 다물지 못하고 조를 한마디기 퍼담아 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에게 신세를 지게 된 석삼이는 그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 후 석삼이는 조를 빌려준 형이 고마워 바로 조 한마디기를 담아지고 형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도 동생이 하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찾아온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칠복이는 석삼이를 보자 정색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래도 빌려간 것은 제때에 가져오는 것이 좋다. 조 농사를 잘 지었느냐? 어디 보자. 그런데 칠복이는 석삼이가 지고 온 조를 손에 들고 보더니만 이맛살을 찌푸리며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석삼아, 너가 지고 온 조를 받지 못하겠구나. 우리 조는 알알이 잘 여물었는데 너가 지고 온 조를 보게나. 쭉정이 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들고 어서 돌아가게. 내년에 농사를 잘해서 다시 가져다 주게. 그렇게 마음씨 비단결처럼 곱던 칠복이가 생각 밖으로 이렇게 빌려간 조를 자세히 봐가며 받으려 하니 석삼이는 화가 버럭 치밀어 두말 없이 가지고 온 조를 도로 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석삼이는 이듬해 마음을 먹고 농사를 해서 가을이 되자 조타작을 해가지고 형한테서 빌려온 조를 갚아주려고 또 형을 찾아갔습니다. 석삼이는 형을 만나자 작년일이 머리에 불끈 솟아나는지라 두말 없이 조 한마디를 형 앞에 맺혔습니다. 그런데 형 칠복이는 이번에는 그 조를 손에 들고 보지 않고 한 움큼 쥐어서는 물에 뛰어보더니 또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석삼아, 우리 조는 물에 뛰어도 물 위에 뜨는 것이란 없었네. 이런 조는 못 받겠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돌아가서 내년 농사를 잘해서 갚아주게. 형제 사이의 조를 물에까지 띄어보며 빌려간 조를 받자고 드니 석삼이는 화가 상투미까지 치밀어 또 다시 지고 간 조를 도로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삼이는 형이 말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 한 마대를 지고는 칠보기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빌려간 조를 가져왔으니 어서 받으세요. 형제 사이에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올해는 정말 마음먹고 어느 해보다 고생해서 지은 농사예요. 내 이제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형님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칠보기는 석삼이가 가지고 온 조를 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가 참 잘 여물었네. 석삼아, 나는 이 조를 받지 않겠네. 도로 지고 가서 어린 것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해먹이게. 난 본래부터 조를 받을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늘 건달 농사를 하기에 농사일을 잘하도록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네. 그동안 늘 미안했었네. 이 말을 들은 석삼이는 그동안 형을 미워했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형 칠보기의 참된 뜻을 알게 된 석삼이는 3년 농사를 지으며 배운 바를 한평생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밭곡식을 알뜰히 가꾸어 생활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칠보기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두 형제는 어느 누구 형제 못지않게 서로 도와가며 우애 좋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좀 어수룩하고 모자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콩과 보리를 못 가리고 하나에 둘 더하는 셈도 못할 만큼 둔했습니다. 마음 씀씀이는 너무 착하고 사람 귀한 것 아는 총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일을 해도 돈 못 받기 일수고끼니도 굶고 일하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착한 총각을 이용해서 부려먹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총각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뭔가 사정이 있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나무랄 데 없지만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각 부모는 자식 때문에 걱정이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가 세상 물정을 저리 모르니 우리가 죽고 나면 혼자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오. 사람은 바깥으로 돌수록 깨인다 하니 세상 구경이나 하게 집에서 내보냅시다. 그래도 혼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랑 함께 있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내보내자는 거요. 우리가 없으면 알아서 살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총각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잘 곳을 찾아보니 마침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놈의 집이 도깨비 집인 것입니다.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가 턱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도깨비가 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도깨비가 반갑다는 듯이 맞아주며 하는 말이 히히히 잘 만났다. 나랑 씨름 한판 하자. 내가 날 이기면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고 내가 이기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게야. 어때 한판 하자. 이 산에는 도깨비인지 험한 사람인지 구분은 안 가지만 남의 집에 들어왔으니 도깨비와 씨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힘센 도깨비와 씨름을 했는데 이길 턱이 있겠습니까? 도깨비가 다리를 탁 후려치니 한 방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탁은 나와 함께 1년만 살자. 내기에 졌으니 꼭 그렇게 해야 할 거야. 하는데 뭐 안 살 재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갈 곳도 없고 해서 도깨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도깨비가 낮에 나가서 없으면 여기저기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 곡식을 사다 밤에 도깨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깨비가 춥지 않게 말입니다. 도깨비는 이 착한 총각을 매우 흡족했습니다. 도깨비 따위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1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보자기를 하나 주면서 이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쌀이 생기지.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죽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얀 쌀이 보자기에 하나 가득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모는 과부인데 주막에 머문 손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탐욕스러운 과부인 것입니다. 특히 양반이 낙권세 있는 사람 물건을 안 훔치고 행색이 초라한 양민들이나 천민들의 물건만 훔치는 정말 나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없는 이 총각이 주막에 들어서
주막 주모에게 보자기를 맡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밤중에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수북이 생기거든 말입니다. 과부가 욕심이 나서 보자기를 슬쩍 감춰두고 그 이튿날 다른 보자기를 내줬습니다. 가뜩이나 손버릇 안 좋은 과부인데 이걸 탐하지 않겠습니까?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쌀 나오는 보자기를 얻어왔어요. 하면서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아들을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세상 구경을 하고도 아직 사리분별을 못하는구나. 도로 나가서 더 배우고 오너라. 그래서 총각은 할 수 없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깨비가 총각이 힘없이 터벅터벅 오는 것을 보고 묻자 그간 일을 도깨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보자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나하고 1년만 더 살자. 그래서 도깨비하고 1년을 더 살았습니다. 저번처럼 낮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고 해서 밤에 돌아오는 도깨비를 챙겼습니다. 밥도 차리고 방해불도 지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말 한 마리를 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궁둥이를 때리면 금돈이 나오지. 한 번 때릴 때마다 금돈 한 푼이 나올 거야. 하거든 말입니다. 말 궁둥이를 탁 때려보니 참말로 금돈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리니 또 나오는 것입니다. 때릴 때마다 금돈이 하나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을 끌고 집에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저번에 묵은 탐욕스러운 과부주모의 주막에 들었습니다. 과부에게 말을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말 궁둥이는 절대로 때리지 말아요. 알았죠?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과부주모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밤중에 몰래 말 궁둥이를 때려보니 금돈이 뚝 떨어지거든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과부가 욕심이 나서 그 말을 감춰두고 그 이튿날 다른 말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보세요. 금돈을 내는 말을 얻어왔어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서 말 궁둥이를 탁 때려보니 뭘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꾸자꾸 때렸더니 떨어진다는 게 똥덩어리만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아진 게 없구나. 도로 나가거라. 하는 수 없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도깨비한테 갔습니다. 가서 또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똥만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하고 1년만 더 살자. 또 1년 살았습니다. 총각은 저번처럼 열심히 일해서 도깨비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방망이를 하나 주면서 이 방망이를 보고 때려라 하면 방망이가 사람을 때리지.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해야 한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 방망이를 얻어서 집에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저번처럼 보자기와 말을 훔친 탐욕스러운 과부주막에 들었습니다. 과부주모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이 방망이대로 때려라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과부주모가 2번이나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좋은 게 나올 줄 알고 밤중에 방망이를 내놓고 때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방망이가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두들겨 팬단 말입니다. 아파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또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이러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모가 총각 자는 방에 들어가서 싹싹 빌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접대 훔친 보자기도 내놓고 말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줘. 이래서 보자기와 말을 도로 찾았습니다. 보자기와 말을 찾아가지고 집에 가니 그제야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철 다 들었다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총각 집에서는 그 뒤로 보자기와 말 덕분에 잘 살았는데 총각이 1년이 지나 도깨비에게 감사하다고 떡이며 고기며 잔뜩 싸들고 도깨비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살던 집은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총각은 하늘에서 보내주는 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절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많이 힘이 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살핀다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도깨비를 보내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